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사실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과정 중에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하면서 필요한 에셋들을 어느 정도 뽑아내고 여러분 현실적으로 부딪힌 문제들을 그냥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에셋들을 좀 공유하고자 얘기했습니다. 그 안드로이드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사실상 안드로이드에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가장 성공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도 있는데 반면에 가장 폐쇄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는 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글 직원이 아니면은 여기서 어떤 메일 라인을 주도적으로 가져간다거나 이런 부분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드로이드가 많은 성장을 가져갔는데 구글이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몇몇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얘기들을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냥 같이 발표를 하게 될 저랑 이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셋이 나온 거고요. 저희 스터디 팀인데 아키텍처 쪽 오래 들어갔으면 아실 것 같고 일단 발표하기 이전에 안드로이드에 대한 어떤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했으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이쪽에 자리가 있으니까 서고 계신 분이 이쪽으로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이 꿈꾸는 미래, 안드로이드의 미래라는 얘기인데요. 구글이 이제 작년 말쯤에 모두라는 회사의 특허를 50억 주고 샀습니다. 이걸 왜 샀을까? 이렇게 보니까 모두의 자켓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이런 디바이스가 하나 있는데 얘한테 자켓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내비게이션 자켓을 익히면 내비게이션이 되고 또 뭐 오디오 자켓을 입으면 오디오가 되고 폰 자켓을 입으면 폰이 되는 어떻게 보면 자켓만 입히면은 해당하는 기능이 그때그때 변형되는 어떤 특허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회사가 이 특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구글이 이 특허를 50억 주고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이 자리에 안드로이드가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허를 샀다는 건 이 안드로이드가 계속해서 뭔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베디드 리눅스나 어떤 리눅스를 대신할 OS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약간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구글의 모든 서비스는 다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지메일이나 칼렌더나 홈이나 다 이쪽에 있는데요. 여기 있는 서비스를 중요한 건 누군가 소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하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안드로이드라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일종의 소비자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백단에 있는 기능을 쉽게 안드로이드가 쓸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 작업을 이 안드로이드에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있으면 보면 구글 앱 엔진이라고 있는데 다 아시잖아요. CA. 근데 이 구글 앱 엔진이 어떻게 보면 사스 플랫폼을 사스에 있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을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얘를 연동해주는 하나의 도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안드로이드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구글 앱 엔진도 많이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이 안드로이드 애톰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폰이 아닌 이제 뭐 여러 가지 휴대폰을 제외한 뭐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디바이스에 이제 안드로이드가 서서히 대체되고 여기에 있는 기능을 구글에 있는 사스에 있는 수많은 서비스를 안드로이드가 쉽게 쓰기 위해서 구글 웹 엔진 쪽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분이 조인하셨거든요. 이분 하면 다 모르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단데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던 그 이인박 중에 한 명입니다. 브래드 아브람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단데 프레임워크의 설계는 이인박인데 뚝 떠나가지고 구글 앱 엔진에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도 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굉장히 구글 앱 엔진이나 구글 툴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틱하게 변할 거다라는 얘기이고 계속 찾아보면은 정말 마이크로소프트틱하게 정말 세밀하게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지금 이 브래드 아브람스가 전반적으로 구글 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넣어주고 있고요. 아이러니하게 비주얼 스튜디오에 누가 조인한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이클립스를 만든 에릭 감바가 비주얼 스튜디오 팀으로 이직을 했잖아요. 아시죠? 전혀 모르시군요.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직을 하셨거든요. 이클립스 파운데이션의 사상 최고였는데 그래서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 난리가 많이 났거든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차기 버전을 보면 전혀 비주얼 스튜디오 픽하지 않게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굉장히 화려한 UI가 있는데 왠지 메뉴가 굉장히 화려안해지고 있고 소스 코드만 집중될 수 있게 그런 컨셉으로 가고 있고 한 번 또 난리가 났던 게 비주얼 스튜디오의 플러그인 모델을 아마 에릭 감바가 싹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돌아왔던 비주얼 스튜디오 플러그인들이 다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다시 다 바꿔야겠죠. 이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에릭 감바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구글에 있는 어떤 서비스는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틱하게 바뀔 거고 비주얼 스튜디오는 서서히 이클립스틱하게 바뀔 거다.
하는 거 아시고 이제 프로젝트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거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가 어떻게 보면 구글에 있는 사스 서비스들을 개인이나 가정이 쉽게 소비할 수 있는 허브로 지나가겠고요. 그래서 결론 말하면 안드로이드 더 이상 가젯을 위한 여러분 폰이나 이런 태블릿이나 OS가 아니라는 거죠. 인베이드 시스템을 포괄한 OS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삼성전이 나온 냉장고인데 이마트랑 연동이 돼서 실시간으로 이제 물건 재고 같은 거 관리해주고 떨어지게 해주는 건데 이게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되고요. 여기 세탁기인데 역시 안드로이드 깔려있고 구글 TV이고 뭐 DSLR 카메라 같은 게 있었는데 요즘 사진 딱 찍으면 이렇게 피카사나 플리카는데 공유가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안드로이드가 들어가서 그런 공유 기능을 기본적으로 해주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이제 계속해서 어떤 인베디드 리눅스를 대체할 OS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굉장히 앞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안드로이드가 차지하는 위치는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제조사 입장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앱폼을 굉장히 쓰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썼다가는 거의 구글의 종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제조사는 이거 쓰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안드로이드를 쓰되 안드로이드 앱폼을 준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여튼 안드로이드는 이게 다른 형태로 진화를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그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여러분이 실제 배포할 때거나 여러 몇몇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개발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는 그 오픈니스가 그러니까 개방성이 전체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가장 낮아요. 22%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외부 개발자가 어떤 소스 코드를 커밋하고 커밋해서 버그는 고쳐줄 수 있지만 새로운 뉴 피처를 만든다거나 이런 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인베디드 리눅스를 대체하는 OS로 많은 사용자가 쓰려고 하지만 안드로이드가 내부적으로 서버 같은 기능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거 쓰려면 결국 오픈소스에서 만든 서버를 끌어당겨와 쓰고 이 형태들로 약간 이상한 형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여러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근데 안드로이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여러분이 그냥 뭐 프로젝트 리시버 이런 거 쓰긴 하지만 가장 핵심은 바인더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바인더가 안드로이드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단위 리눅스 커널인데 사실 리눅스 커널에 바인더가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뭐 액티비티 여러분이 구매하시면 알겠지만 컨텐츠 프로바이더, 프로젝트 리시버 서비스 같은 게 있긴 있지만 이것들 여러분이 이것들 액티비티 매니저에서 액티비티를 생성하든 뭘 하든 전부 다 모든 데이터는 어디로 간다? 이 바인더로 다 흘러갑니다. 모든 데이터가 전부 다 바인더를 거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바인더가 뭐냐면 안드로이드의 모든 상황을 감독하는 감시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안드로이드에 있는 어떤 프로세서가 특정 시간 이상 잡고 있다 싶으면 화면이 파워이 딱 뜨면서 얘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물어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인더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감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건 다 바인더를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얘기이고 이 녀석이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냐? 근데 사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이 바인더를 아키텍처는 예전에 코바라고 하는 굉장히 예전에 오래된 아키텍처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바인더라는 걸 쓰기 위해서 이제 실제 샘플이 있는데 요 클릭하면 나오는데 보면은 원래는 바인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추상화된 인터페이스 IDE를 안드로이드 IDE 인터페이스 디스크립션 랭귀지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하면 수동 코드가 생성돼요. 그러니까 뭐 자바 관련된 코드들이 쭉 튀어나오죠. 여기 원래 코딩을 해주셔야 돼요. 바인더를 쓰려면 이런 식으로 애드 서비스 위해서는 이렇게 더하기 한다라는 로직도 넣어주셔야 되고 이거를 매니페스트에 등록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호출하기 위해서 그 매니페스트 등록된 이름들을 찾아주고 이제 콜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결국 시작 해제 로직 다 넣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호출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바인더를 직접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번거롭게 아이디를 만들어서 서버 사이드, 클라이언트 사이드 다 구축해주고 콜해야 된다는 문제였거든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모든 서비스는 결국 이 브로커를 통해서 호출하는데 여러분이 자바로 콜하면 여러분이 메시지를 콜하면 모든 게 프락시를 통해 가지고 브로커에서 전달해서 서버 쪽에 전달되고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날라오는 거거든요. 그림을 보시면 맨 처음에 여러분이 서비스 액티비티를 초기에 해놓고 이거를 등록해주면 바인더에서 얘를 항상 업데이트하고 있다가 등록됐던 바인더 쪽에 이제 이 서비스는 무한루프를 적용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콜하면은 이런 식으로 프락시를 통해서 날아가서 바인더를 통해서
실제 서버를 콜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다 이렇게 거치셔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사실 인덴트가 바로 이 바인더를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인덴트 보면 이제 인덴트 필터라는 걸 매니페스트에 등록하시잖아요. 등록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바인더 브로커에 등록되어 있다는 거고 여러분이 콜하면 이게 바인더를 통해 가지고 아, 이 걸리는 필터가 이 녀석이구나 그 액티비티나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나 플랫폼에 걸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실행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복잡하게 짜야 됐던 것들을 사실은 인덴트를 통해서 굉장히 간단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인덴트를 잘하면 안드로이드를 굉장히 잘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코딩할 때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은 액티비티 콜할 때 이런 거 직접 넣으시거든요. 그러면 이 액티비티가 상황에 따라서 KT에 배포할 때는 KT 액티비티가 떠야 되고 ST에 배포할 때는 ST 액티비티가 떠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다 박아놓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액티비티에도 인텐트 필더를 다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달아놓으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상황에 맞게 설정 파일에서 ST이면 ST 걸리는 액티비티를 딱 떠보고 KT면 KT 액티비티가 딱 뜨겠죠. 이런 식으로 직접 액티비티를 콜하는 것보다는 인텐트 필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콜하게 하는 게 맞고 여러분이 직접 액티비티를 통해서 이렇게 콜하더라도 어차피 전부 다 아이디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 인텐트로 콜하나 그러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텐트 필터를 적극적으로 액티비티나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나 서비스에 이용하셔가지고 콜하는 게 안드로이드를 올바로 이해하면 프로그래밍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액티비티만 되는 게 아니고 다 되니까 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인텐트를 굉장히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것들은 이제 실제 안드로이드 이제 프로그램 짜다가 몇몇 이슈들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로그 캐시라는 걸로 다 로그를 잡으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열심히 로그 캐시를 남겼는데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서 개발할 때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저희가 안드로이드를 만난 어플 캐시 죽었다는 거죠. 미국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그 보러 미국까지 출장 가야 될까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서 왜 로그를 보는 걸 로그키만 안 뒀을까? 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면 원격에서 그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구글 플레이나 안드로이드 마켓 결론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해서 보이는 걸 볼 수 있지만은 여기에 또 다른 함정이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그냥 배포 안 하시죠? 프로바디 이용하셔가지고 난독화 하시거든요. 그러면 콜하면 지금 구글 플레이로 날라오는 메시지가 재미난 게 난독화돼서 메시지가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헬로 월드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헬로 월드 안에서 도대체 어디서 죽은 건지에 대한 정보는 전부 난독화돼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프로바디를 쓰라고 공부해서 썼는데 날라온 메시지를 보니까 구글 플레이 날라온 메시지는 볼 수가 없고 그렇다고 현장에 가가지고 로그캐를 직접 가서 봐야 되는 건가?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해결책은 안드로이드에서 제공 못해주지만 여러 가지 타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잘 들고 와서 쓰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 로그 4 안드로이드라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뭐 다른 로그 하나 더 있는데 이 녀석은 뭐냐면 이제 로그 4J나 로그 4 단대체 거의 축소 버전입니다. 그래서 로그 매니지먼트 하는 건데 이 로그 J를 쓰신 분은 알겠지만은 거의 똑같습니다. 로그에다가 어떤 설정 정보를 넣어주면은 그 로그가 SD 카드로 저장되기도 하고 네트워크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 어플들을 이용하시면 되고 이 로그4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파일이 있는데 내가 10메가로 제작하면 쭉 하다가 10메가 다 차면 위에서부터 다시 덮어 쓰거든요. 항상 10메가만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로그캣을 그냥 버전하는 것보다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마이크로 로그4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난독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는 않지만 이 정보, 에러난 정보들을 계속 SD 카드에 저장했다가 사용자가 개선하는 정보를 보내주면은 그 정보가 저희 서버로 날라오면서 어떻게 대충 어떤 상황에서 얘가 죽었다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같이 병행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모를 좀 볼게요. 네, 마이크로 안드로이드의 시험 동영상입니다. 일단은 왼쪽에 소스 보시면 이제 세팅하는 화면인데요. 위쪽에 포매터 셋 패턴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시간 형태로 이제 포맷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고의 레벨을 인포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 로그캣 어펜더와 파일 어펜더가 있는데 이 어펜더 세팅을 해서 왼쪽 오른쪽에 로그캣에 로그를 남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어펜더를 통해서 SD 카드에 로그된 파일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쪽에 보시면 테스트 로깅을 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로그 레벨이 인포 잡혀있기 때문에 하이 레벨인 디버그 레벨은 로그캣에 보시면 남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트라이 캐치문에서 일부 이셉션을 내서 에러 나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거 인포에서 지금 i는 이제 갓 들어가는 것을 오른쪽 로그캣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셉션을 내서 에러 메시지는 에러로 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면 제가 이제 소스를 공유해 드릴 거고요. 쓰는 방법은 간단하게 이렇게 작은 파일 추가하고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은 다 되고요. 이걸 이용하시면 좀 실제 현업에서 이용하시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출장 가시고 싶은 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이게 아니라면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은 어떤 난독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트워크 어펜더도 제공하지만 약간의 코딩이 필요합니다. 바로 네트워크 서버로 날리는 건데요. 약간의 코딩이 필요하다라는 거, 약간 좀 빈껍데기가 많아서 이걸 이용하시려면 좀 코드를 많이 채워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안드로이드로 개발할 때 서버 쪽에서 통치할 때 레스트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레스트가 굉장히 편해지려고 쓰는 건데 사실 좀 불편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쓰시거든요. 레스트로 통신하면은 이거를 거의 티어 구조를 해가지고 레이어 중에서 비니스를 저장하는 컨트롤러한테 덱체를 넘겨주고, 얘가 열심히 처리해서 DB 저장할 거는 컨텐츠 프로가 있는 이런 거 DB 저장하고 다시 보내줄 때는 이렇게 스톱으로 다시 레스트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런 코드를 넣으셔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일이 우리가 이름에 맞춰가지고 if에 있으면 다 때려서 이겁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라는 객체를 일일이 다 만들어서 주거든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죠. 만약 프로토콜이 바뀌어서 뭔가 하나 딱 추가되면 하면서 이제 이거 또 바꾸셔야 되고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간단히 해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는데 심플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플 프레임워크의 시연 동영상입니다. 지금 저희는 비상청 XML 파일을 이용해서 이거를 객체화시키는, 하싱에서 객체화시키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그 전에 이렇게 with DTO라는 객체 클래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위쪽에 엘리먼트와 엘리먼트 리스트 등의 어노테이션을 줘서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심플 프레임워크를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안에 이제 내부 쪽에 있는 바디 쪽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것도 데이터 자바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엘리먼트 어노테이션을 줘서 객체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심플 프레임워크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스트링 변수의 XML 데이터를 받아오는 과정이고요. 지금 이제 변수에 성공적으로 받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with DTO 클래스의 심플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객체화를 시키는 모습입니다. 지금 소스 4줄만으로 이제 다른 파싱 작업이 필요 없이 바로 객체화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인데 with 객체에 지금 이렇게 데이터들이 각각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제 아까 굉장히 if에 있으면 복잡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요 이름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루트면 카테고리 리스트이고 엘리먼트면 카테고리면 카테고리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일이 하나씩 맞춰주시면은 결국 이 데이터가 요 어트리뷰트를 보고 따라서 쑥 들어가거든요. 괜히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제 그렇게만 적어주고 해주면 자연스럽게 객체로 직렬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레스트 통신을 할 때에는 이 심플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굉장히 노가다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화면 갱신에 대한 겁니다. 리프레시인데요. 옛날에 마이메켓을 기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뜨면은 항상 이렇게 조성시간이 오래 걸리다가 이렇게 화면이 떴잖아요. 근데 지메일 같은 경우는 보면 안 들었거든요. 딱 들어가면 바로 로컬 DB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바로 보여지고, 그렇죠. 이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로딩 화면이 뜨면 사람들이 답답해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게 지메일 같이 그런 데이터가 있고 끌어당기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거나 노티피케이션을 받거나 뒤에 서비스가 백그라운드가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새 메일이 쭉 추가되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짜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 얘기인데 직접적인 동기화를 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제 액티비티의 화면에 보이는 것들을 어댑터에 연결을 시켜주고 이걸 컨텐츠 프로바이드에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컨텐츠 프로바이드 데이터를 인서트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노티피케이션 돼서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프로바이드에 어댑터 레퍼런스를 등록해놓고 노티피케이션 하면 이 어댑터가 자연스럽게 다시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걸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시험 동영상입니다. 지금 일단은 커서를 만들어서 커서 쪽에 만들 때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URI를 직접 만드셔야 되고요. 그 커서를 이용해서 어댑터 객체를 만든 후에 이제 set list 어댑터를 통해서 어댑터를 이제 CP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원하는 정보를 넣으실 때 오른쪽에 보시면 OK 눌렸을 때 이제 CP 내부에 인서트 메소드 안에 이제 풋을 해서 인서트를 시키는 모습입니다. 네. 이 내부에 보시면은 이제 DB 인서트를 시킨 다음에 컨텐츠 리졸버에 있는 notify change 메소드를 호출시켜서 이제 CP 어댑터 쪽에 들어간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바로 데이터 값이 갱신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모바일 분석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게 제가 2년 전쯤에 만들었던 영어 발음 트레이너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지금 마켓에 등록을 해서 이제 배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걸 이제 배포를 하고 나서 업그레이드나 다른 이제 행위를 할 때 이제 사용자들이 이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잘 파악을 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발음 테스트 액티비티에는 몇 번 들어가는가, 그 다음에 단어 시험 액티비티에는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 다음에 그 발음의 영어 발음 이제 테스트하는 버튼을 몇 번 눌렸는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하는 플랫폼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로컬리티랑 플러리가 있는데 제가 적용했던 이제 로컬리틱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로컬리틱스의 메인 화면인데요. 메인 화면 수치를 보시면 유저와 세션이 있는데 유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디바이스의 개수고요. 그 다음에 세션 같은 경우에는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실행한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션 값이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각 날짜별로 확인을 할 수 있고 밑에 쪽에는 이제 수치화돼서 수치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지금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를 몇 개만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데이파트라고 해서 각 시간대별로 실행된 횟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옵션 같은 거 보시면은 시간대별, new 리터닝 하고 이제 국가별, 그 다음 어플리케이션 버전별로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바이스별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갤럭시 시리즈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위쪽에 옵션에서 또 다양한 정보를 계속 리플래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래시 간격은 이제 5분마다 새로 갱신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건 이제 제가 업데이트를 1.1버전부터 1.5버전까지 5번을 하였는데요. 그 어플리케이션 버전에 따라서 이제 사용된 횟수입니다. 0.5버전이 최신 버전인데 아직까지 업데이트를 안 하고 쓰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소스 내부에 제가 태그 이벤트라고 해서 단 한 줄로 이제 태그를 남길 수가 있는데 그 태그가 실행된 횟수입니다. 그 태그 메소드가 실행된 횟수도 이제 어느 액티비티에 더 많이 들어갔고 어느 버튼을 더 많이 실행했고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다음과 같이 국가별, 그 다음에 통신사별, OS 버전별로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는 상태고요. 적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로컬리틱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신 후에 관리자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네임하고 카테고리 같은 거 지정해서 등록을 하시면 이렇게 키가 나옵니다. 이 키를 소스코드를 직접 다운받으셔서 이게 잘 파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소스코드로 오픈소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SRC 폴더에 직접 추가를 하셔서 퍼미션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임포트를 시키시고 클래스 객체, 세션 객체를 만드신 다음에 세션 내부에 이제 선언을 하실 때 키를 아까 받으신 키를 입력을 해서 이제 오픈하고 업로드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션 값을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리중 버튼이랑 리중 메소드랑 퍼즈 메소드에도 이제 세션을 열고 닫는 메소드 구현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태그 이벤트 같은 경우는 위쪽에 보셨다시피 세션 객체 태그 이벤트 메소드를 실행시켜서 이제 다음과 같은 수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정보들은 이제 이런 국가나 그런 이제 개인 식별을 할 수 없는 정보들만 확인이 가능하고요. 전화번호나 이제 디바이스 시리얼 정보 등과 같이 그런 걸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은 여기서는 가져갈 수가 된다고. 하여튼 보시면 약간 개인정보법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 정보를 받으시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걸 받을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안 받으시는 게 나중에 문제가 좋고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다운받는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굳이 인터넷 액세스를 할 필요 없는데 인터넷 액세스가 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이런 식으로 사용된 패턴을 받기 위해서 이미 열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이제 어떤 기능을 사용자가 많이 쓰는지 어떤 폰을 주력적으로 사용자가 많이 쓰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썼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이 했던 건데요. 어디 가나 많이 하는 건데 1000bt의 뷰라는 건데 보신 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일 때 이 프로젝트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상태 정보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높이 3만 pt에 본다는 거 이렇게 UAV로 다 나와가지고 이걸 딱 보고 프로젝트가 잘 됐나요? 평가하기 힘들거든요. PM 입장에서는 개발자가 입력한 %만 바라보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안 맞죠? 반대로 보면 코드 리뷰하면서 0pt 뷰 모든 코드를 다 이렇게 리뷰할 거냐? 프로젝트가 작으면 가능한데 이게 엄청나게 커져가면 갈수록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UML 같은 정보를 보는 것들은 어떤 프로젝트 상태를 볼 수 있는 지표도 아니고 그 다음에 0pt 같은 경우를 봐봤자 현재 상태를 볼 수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사이에 적절한 1000pt의 뷰가 있습니다. 한 이 정도 되는 뷰거든요. 뭐냐면은 여러분이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어떤 개발자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소스코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스탠이라는 툴이 있는데 자바의 스트럭처를 어나리시스하는 툴입니다. 요거는 이제 공짜고요. 500개의 클래스 안에서는 공짜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500개 클래스가 넘어가시면 비용을 구입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앱이 500개의 클래스가 넘어갈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 스탠4j라고 치시면은 요 그 키 나오고요. 설치하면은 이런 형태대로 여러 가지 패턴들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탠이나 플러그인을 설치하시면 이제 그 런에 들어가시면은 다음과 같이 스트럭처 어나리시스 툴이라는 어떤 것들이 생깁니다. 요걸 누르시면은 이 녀석들이 열심히 그 프로젝트 분석해 주거든요. 그 분석을 딱 해줍니다. 심플하죠? 이거 패키지와 패키지가 나왔던 구조들이 보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패키지 크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심플한 거 2개밖에 없는 거고요. 정말 큰 프로젝트는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굉장히 크다면 이 패키지에 굉장히 커져간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이 패키지에 코드를 굉장히 많이 넣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어떤 패키지는 안 자라는데 어떤 패키지에 기하급수적으로 코드가 늘어간다.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오용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딱 찍는 순간 좀 걸리네요. 예, 보면 이제 오용도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프로젝트 오용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각각을 보실 수도 있고 전체를 다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지금 나와 있는데 사이클로 컴플렉시티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짰던 소스 코드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팀이 짰던 소스 코드 중에서 if else문이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34 정도는 원래 많은 건 아닌데요. 얘를 계속 분석하면 이쪽 소스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이제 if else문이 계속 많은 별로 없네요 이거. 근데 이게 숫자가 한 200 넘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보면 굉장히 if else문이 많이 있다는 거고 이게 왜 문제냐면은 이거에 대한 이 메소드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케이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테스트 케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 if
if else 계속 추가된다는 것은 뭔지 모르지만 여기 계속 추가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이제 핫스팟이라고 해서 뜨거운 지역으로 말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기에 어떻게 관리해 줄 건가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클래스 무거운 요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덩치가 크다, 소스 코드가 많거나 안 그러면 이제 그 펑션, 메서드가 엄청 많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표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로버트 그러니까 엉클 바비라고 하시는 굉장히 소프트웨어 공학이 유명하신 분인데 클리코드라는 서적을 쓰셨고 솔리드 프린시플, SRP, OCP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드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재미난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인스타빌리티라는 지표랑 그 다음에 업스테니스한 두 가지 지표를 하는데 인스타빌리티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패키지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을 말합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은 다른 패키지가 내 패키지를 굉장히 많이 참조해 쓰고 있으면 이 패키지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패키지에 다 영향을 미쳐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패키지는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보면 이 패키지를 봤는데 이 패키지 참조하는 패키지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상위 단위다. 이런 마음대로 바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표는 이렇습니다. 딴 데서 많이 쓰면은 못 바꾸는 거고 대신 딴 데서 안 쓰면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수식을 내 가지고 쭉 나오면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뭐냐면 딴 데서 엄청 많이 땡겨 쓰고 있으면은 이거는 거의 못 바꾼다. 인프라스트럭처나 프레임워크에 가까운 패키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이게 1에 가까우면은 딴 데서 참조하는 게 없구나. 마음대로 바꿔도 되겠구나 라는 지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가 업스테니스, 반대가 또 다른 지표로 업스테니스라는 게 있는데 얼마만큼 여러분 클래스에 추상화 클래스가 많은지 여부거든요. 뭐냐면은 딴 데서 엄청 많이 참조하고 쓰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에 가까운 어떤 클래스나 패키지인데 그 녀석을 바꿔버리면 다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딴 데서 많이 참조하면 어떻게 인터페이스나 업스트랙트 클래스를 이용해가지고 간접적으로 호출하게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표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디스턴스라는 지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두 가지 예인데 여기 있는 녀석은 뭐냐면은 프로젝트의 프로넌스 노트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딴 데서 아무데도 참조를 안 하는 패키지거든요. 그런데 얘는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 밑에 보시면 이 녀석은 이제 보면 이제 왜 이렇게 나오나? 하여튼 딴 데서 많이 참조하는 녀석이라는 거죠. 지금 로컬라이틱스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이 만약 변경되면은 이 프로젝트의 모든 거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직접적으로 호출하지 않고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쓰면은 쭉 지표가 이쪽으로 흘러가서 이 선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과 가까워지면은 안정적인 형태가 되는 건데 딴 데서 엄청 참조만 하고 있는데 인터페이스도 안 바뀌었다. 이러면은 이 녀석이 바뀌면 그 변화가 상위에 있는 패키지에게 다 전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보고 적재적소하게 써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에 인터페이스를 달 필요는 없다. 쉽게 말해서 많이 참조하는 것만 인터페이스나 업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호출하게 만들어라. 뭐 이런 걸 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프로젝트 간에 이런 식으로 지금 클래스도 보이고 패키지 간의 구조도 보이고요. 이게 리팩토링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 보면 이렇게 위로 코라는 이런 사이클로 이거 뭐냐면 이제 서큘러 디펜던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A가 바뀌면 B가 바뀌고 다시 B가 A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가 바뀌면 변화가 전파되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리팩토링이 없어졌지만 그런 것들이 다 보인다는 거죠. 이런 툴을 잘 이용해서 쓰시면은 그런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나 드리면 그렇다고 이 툴에 너무 오전적으로 코딩을 한다. 그래서 요거의 지표가 얼마 이상 떨어지게 코딩을 하라고 개발자한테 쪼으면은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을 뭐 선임 개발자가 같이 봐주면서 해주면 문제가 없지만은 이거가 못하면 너는 갈굼나간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 있는 소스 코드를 전부 다 설정 파일에 다 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완벽하게 덮어버리는 거죠. 이런 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캔드백이 제일 싫어하는 말, 제일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수수는 성공했다. 하지만 환자는 죽었다.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툴에 너무 원론적으로 주입하는 거면 문제를 아예 더 숨겨버리기 때문에 이런 툴과 함께 같이 병행해서 해주는 어떤 선임 개발자나 아키텍트들이 있어야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걸로써 저희의 발표를 마치고요.